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마음이 편해져서 노곤노곤 잠이 오는 에세이들입니다. 그럼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 이제는 정말 귀걸이를 할 때. 2달 뒤면 50대야 라고 어느 날 부르짖었다. 49 가을 긴 연휴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내가 대체 몇 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나이를 따져보고는 소스라쳐 놀라는 일이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43이 되었을 때 헉, 내가 43이라고? 40 넘은 지 엊그젠데. 46일 때 응? 46? 나 40대 초반 아니었어? 50을 앞두었을 때는 놀라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이 이토록 절실하게 공감될 줄이야. 내가 50을 앞두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세월은 쏘아놓은 살처럼 흐른다. 일단 쏘았으면 되돌릴 수가 없다. 날아가는 화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이다. 세월은 빠르고 한 번 간 청춘은 되돌릴 수 없고 어영부영하다가 한 세상이 끝나버릴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는 실감이 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이가 든 것이 확실하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나이 들었다면 평균 수명이 늘었으니 젊음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우기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살 날보다 산 날이 많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 나이 든 것이 확실하니 이제는 정말 해야 할 일. 그건 바로 미룬 일이다. 해야 하지만 하고 싶지만 이제껏 미루었던 일을 드디어 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왜냐면 미룰 시간이 없으니까. 미루고 미루었는데 또 미루다 보면 이번 생애에서는 영영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미루고 미루다 하지 못한 일. 내게는 그것이 길을 뚫는 일이다. 길을 뚫기로 하고 사람들의 귀만 쳐다보았다. 대부분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귀걸이 안 한 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구멍이 있었다. 나는 내내 액세서리를 하지 않고 지내왔다. 액세서리를 하면 예를 들어 반지를 끼면 종일 반지를 만진다. 손가락에 무언가 있는 게 영 거슬린다. 귀를 뚫지 않았기 때문에 귀걸이를 하면 귓볼에 끼우는 클립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의외로 귀가 엄청 아프다. 나는 지금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을 정도다. 남다르게 튼실한 귓불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액세서리를 하는 사람으로 변신해보자고 생각했다.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차려입어도 거울 앞에 서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름살과 생기 없이 칙칙한 피부와 그 이야기를 줄줄이 하다 보면 너무 구차해지니 그만두자. 어쨌든 인위적인 반짝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동네 금은방에 가서 길을 뚫었다.
길을 뚫는 일은 아주 간단했지만 그 후의 관리가 의외로 신경 쓰이고 까다로운 일이었다. 한번 실패했다. 머리 감을 때 귀에 은침이 너무 거슬려 빼놓았다가 씻을 때 귀때기를 비누칠에 주물럭거리고 박박 씻어내야 속이 시원한데 그걸 못하니 답답했다. 깜빡 잊고 그냥 잤더니 단 하루 만에 구멍이 막혀버렸다.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뚫었다. 이번에는 조심조심 정성을 다해 관리했다. 2주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은침을 빼고 귓불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다시 은침을 끼웠다. 그 뒤 한 달 동안 아침 저녁 세수하면서 귀에 물이 닿은 뒤에는 꼭 알코올 솜으로 소독했다. 귀를 뚫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샤워할 때 조심했고 미용실에서 커트하고 샴푸할 때도 미용사에게 얼마 전 귀를 뚫었으니 조심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스웨터를 갈아입을 때도 귀에 은침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세상에 그 많은 귀 뚫은 사람들이 모두 이 귀찮은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세상 사람들은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었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니었네 하며 감탄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구멍 하나를 애지중지 돌보며 한 달가량 지나자 드디어 은침을 빼고 18K 원터치형 귀걸이를 끼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귀를 뚫지 않은 사람에서 뚫은 사람으로 귀에 아무 장식이 없다가 늘 귀걸이를 걸고 있는 사람으로 변신했다. 중요한 건 변하다. 변한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변하지 않음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우정, 한결같은 마음, 언제나 처음처럼 등등의 말을 여기저기다 마구잡이로 갖다 썼다. 좋은 말,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살다 보니 그런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게다가 변하지 않는 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음이 아집과 관성, 무기력의 증거이기도 하다. 알고 보면 귀찮아서 안 변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변하려면 안 쓰던 신경을 써야 하고 모르던 것을 새로 알아야 한다. 아, 아무 일이라도 생겨라 하는 마음이 젊은 마음이다. 제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면 늙은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저지르는 일이 가능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 회사를 퇴직하고 창업하는 일.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일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나이 들어 무슨 일을 저지르면 수습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다. 나이가 들수록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하려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경량성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변화조차 시도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 이를테면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 젊을 때는 이것저것 시도해보기도 하지만 마음에 들고 잘 어울리고 무난한 한 가지 스타일을 정하면 10년, 20년 그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까짓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스커트 길이 정도야 변화를 주어도 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습관처럼 굳어진 것이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생활을 신선하게 만들어준다. 매번 가는 산책길도 조금 다른 길로 들어서 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동네 천변을 걸을 때 늘 왼쪽 길로 갔다가 돌아올 때 오른쪽 길로 왔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길로 시작해서 왼쪽 길로 돌아오기만 해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변화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시도해 보는 것이다. 별 이유도 없이 이제껏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계속하는 것이라면 별 이유도 없이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액세서리라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시간 날 때마다 액세서리 판매대를 기웃거리는 사람으로 변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다. 어쨌든 길을 뚫었다. 지금은 귀걸이가 2개뿐이지만 더 살 거다. 누가 내게 뭘 선물할지 고민된다면 귀걸이를 사다오. 스마트해야 스마트폰 쓰나요?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사용 설명서들은 글씨가 너무 작다. 어떤 것은 정말로 읽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다. 이걸 정말 읽으라고 넣어둔 것일까 싶다. 너무 두툼해도 읽기 싫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많다. 나는 그냥 분에 조립하지 말 것, 물에 닿게 하지 말 것 정도의 유의사항만 보고 치워버린다. 기계류에 대한 공포는 예전부터 있었다. 예전에는 그 공포의 내용이 내가 뭘 잘못 만져서 이게 고장나지 않을까였다. 이제는 그 공포의 내용이 내가 뭘 잘못 만져서 뭐가 지워지지 않을까로 바뀌었다. 연락처, 사진, 원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러니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가장 가까이에 두고 온종일 쓰면서도 여전히 낯을 가리는 기계류다. 컴퓨터로는 한글과 인터넷만 쓴다. 다른 걸 쓸 일도 없다. 가끔 특강 요청이 들어오니 PPT를 만들 일이 있기는 한데 그건 남편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해낸다. 그리고 스마트폰. 아무리 스마트해도 본질은 폰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폰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내 아이들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건 거의 볼 수가 없다. 나는 전화기로 열심히 쓰고 있다. 그 외에 밴드나 카톡도 하고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메일도 주고받고 이모저모 잘 쓴다. 얼마 전에는 드디어 은행 앱도 깔았다. 솔직히 돈을 전화기로 주고받다니 그렇게 간편하다니 저항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내가 돈을 주고받는 게 이렇게 쉬우면 그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어 돈을 가로채가는 것도 엄청 쉬울 게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조금 버텼지만 워낙 게으른 성품이라 편리함이란 유혹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0년쯤 되어가니
이제는 이 기계를 어느 정도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새 전화기를 장만할 때마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 새 폰에 열광하는 모모가 달려들어서 패턴 설정을 하고 앱을 깔고 화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주고 음악을 다운받아 주었다. 그렇게 모모가 최초 설정을 해주고 한참이 지나 처음에 설정했던 벨소리가 지겨워진 어느 날이었다. 모모야, 엄마 핸드폰 벨소리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바꿔. 모모는 들어놓은 채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심드렁하게 말했다. 도깨비 노래 중에 내가 널 찾아줄게 하는 부분 그걸로 하고 싶어. 하라고. 모모가 날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속에서 욱 하는 것이 치밀었다. 얼굴이 빨개졌다. 애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눈물까지 핑 돌았다. 모모야, 설거지 좀 해. 했는데 이따가라고 대답한다든가. 제제, 빨래 좀 개줄래? 했는데 저 지금 바빠요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와는 매우 달랐다. 우리 아들들은 내가 뭘 시키거나 부탁할 때 발딱 일어나 말을 듣는 애들이 아니다. 귀찮아하고 미루고 늘쩡거리고 못 들은 채 하기 일쑤다. 야, 지금 하라고 라고 소리 지르거나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 당위에 대해 잔소리하거나 애구 앓느니 죽지 그냥 내가 하고 만다. 그러나 그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할 수 있을 때다. 내가 능력의 우위에 서 있을 때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너가 도와라 할 때는 마음을 다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물었는데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다니 나는 자존심을 다쳤다. 이럴 수가. 언제부터 내가 얘보다 모르는 존재가 되었나? 언제부터 내가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나? 언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나? 애들한테 무엇을 물었는데 애들이 건성건성 대답하는 일이 잦아지자 나는 폭삭 늙은 사람이 된 기분이다. 나는 대답해주는 사람이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쭉, 적어도 15년 동안 나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은 온종일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물었다. 이거 뭐야? 저건 뭐야? 저 사람은 누구야? 아이는 이게 뭐야 부류의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자연 법칙과 우주의 질서에 대한 심오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100만 개의 질문을 쏟아냈다. 물었던 걸 또 묻고 대답을 해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내가 다른 일로 바쁠 때도 끝없는 질문으로 정신을 산란하게 했다. 나는 대답해줬다. 대답이 성에 안 찼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성의 있게 대답해줬다고 생각한다. 얼토당토 않는 질문, 웃기지도 않는 질문에 대답해줬다. 어쨌든 엄마는 대답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질문이 줄어들었다. 엄마, 아빠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엄마, 아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었고 본인들도 아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묻는 사람이 되었다. 학교에서 시험 잘 봤어? 오늘 안 내줬니? 애들은 그런 정도의 짧은 질문에도 그저 응,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확실히 대답을 안 한다. 내가 2번, 3번 계속 묻는 건 내가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건성건성 대답해서다. 그래서 여러 번 물으면 그건 또 잔소리로 듣는다. 안 추웠다니까 엄마는 몇 번을 말해? 추웠거나 말았거나 밥을 먹었거나 말았거나 관심을 끊을 수도 없으니 나는 묻고 또 묻게 된다. UFO에 대해 알아본답시고 검색창에 한글로 UFO라고 쓰던 무식한 것들이 이제는 엄마를 뭘 모르는 사람 취급하다니. 엄마는 아이돌 그룹 멤버 이름을 모르고 힙합은 전혀 모르며 게임 캐릭터를 모르고 컴퓨터를 조립한다는 건 꿈도 못 꾸고 최신 스마트폰의 기능을 모른다.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나는 점점 더 모르는 사람이 되겠지. 신문 방송에는 저게 지금 뭐라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점점 많아진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들이다. 대체 비트코인이 뭐며 감자도 아니고 캐기는 뭘 캔다는 얘길까? 그렇게 9세대가 되어가겠지. 친정아빠는 예전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야, 이 시골길에 방지턱이 있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지? 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나도 내가 서울 화곡동에 있으면 화곡동의 날씨를,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의 날씨를 알려주는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놀라운 감정이 생기는 걸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우리 아이들 나이 때 이제 모두가 개인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가능할까 의심했으니 달을 9세대로 부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9세대임을 인정하는 것과 아이들이 나를 뭘 잘 모르는 옛날 사람 취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속 쓰리고 더럽고 치사해서 열심히 스마트폰을 연마했다. 그러나 이놈의 스마트폰은 배워도 끝이 없다. 애들한테 뭘 묻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고 싶어도 하다 보면 또 아쉬운 게 생긴다. 나는 모모가 컨디션 좋아 보이는 때를 골라 또 묻는다. 층계참에서 지르박을. 집 앞에 큰 복지관이 있다. 도서관, 강의실, 체육시설, 식당, 카페를 갖추고 있다. 신축 건물이고 시설이 아주 훌륭하다. 각종 강좌도 열린다. 나는 강좌도 듣고 도서관도 가고 카페도 이용한다. 거의 매일 복지관에 들른다고 보면 된다. 복지관 중앙에는 1층부터 3층까지 연결된 커다란 나무 계단이 있다. 계단으로도 쓰지만 1층 홀에서 작은 공연이 열리면 관람석으로도 쓰는 것이라 층계참이 아주 널찍하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층계참이 복잡할 때가 있다. 라틴 댄스 수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전 시간에 배운 스텝을 층계참에서 연습하는 것이다.
한두 커플이 앞으로 뒤로 스텝을 밟으며 손을 잡고 돌고 다른 사람들은 계단에 걸터 앉아 훈수를 두며 웃기도 한다. 그런 광경이 펼쳐지면 나는 넋을 놓고 구경한다. 저게 지르박인가? 아니, 탱고인가? 혼잣말하며 본다.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푸근해진다. 나이 든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는 일, 더 잘하고 싶어서 연습하는 것을 보는 일, 무엇이든 연습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연습이라는 건 내일을 바라보는 일이다. 지금 잘 못하지만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쌓아서 잘해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다 보면 더 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내일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희망. 내일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나았으면 하는 욕망. 라틴 댄스 수강생들은 대부분 노인이다. 아니, 노인이라고 말해버리기는 좀 미안한 정도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다. 그런데 춤 연습을 할 때 보면 다들 아이 같다. 발을 옮기고 팔을 올리고 시선을 맞추고 속상한 표정을 지었다가도 곧 웃는 사람들. 무언가 배우고 연습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린아이 같다. 서툰 모습, 그래서 잘하려고 연습하는 모습은 귀엽게 보인다. 귀여운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은 즐겁다. 제재가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얼씨구나 하고 얼른 기타를 사주었다. 러닝 셔츠 차림으로 삐딱하게 앉아 기타를 뚱땅거리는 그런 아들이 갖고 싶었다. 남편도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으려면 기타를 칠 줄 알아야 한다는 7080 같은 이야기를 하며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제재는 일주일에 한 번 두어 달쯤 기타 강습을 받더니 당연히 금세 때려치웠다.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원래 재미가 없고 간단하게라도 노래를 반주할 수 있을 때까지만 참으면 재미가 생길 거라고 말해도 설득이 안 됐다. 강습만 다닐 게 아니라 집에서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연습해야 실력이 늘 것 아니냐고 잔소리를 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 기타는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애물단지 중에 하나가 되었다. 사놓고 안 쓰는 어깨 안마기, 1년 이상 방치한 골프채, 생전 켜놓을 일이 없는 대형 스탠드 등과 함께 거실 구석에서 청소에 방해가 되었다. 기타는 바닥이 둥근히 세워놓아도 자꾸만 쓰러져서 다른 것들보다 특별하게 더 방해가 되었다. 그런 생각으로 복지관 기타 강좌에 등록했다. 왕년에 기타 좀 쳤던 할아버지들과 나처럼 사놓은 기타가 아까워서 들고 나온 중년 여인들이 뒤섞여서 강습 중이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무엇보다 다리가 안 꼬아져 낑낑거리며 기타를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라 영 폼이 안 난다. 노래를 좀 잘해야 기타 치는 맛도 날 텐데 지금은 내 목소리와 기타 소리가 서로 삑사리 경쟁을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머리가 새하얀 할아버지가 기타를 등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복지관에 오는 일이다. 그 모습을 보는 일이 좋다. 이 할아버지는 의욕이 넘쳐서 질문도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봐주기 바쁜 강사를 붙들고 있을 시간도 길다. 마지막엔 꼭 도통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혀를 찬다. 강사가 연습하면 반드시 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연습하시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인다. 그려,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언젠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다를 것이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훗날을 믿지 못하면 훗날을 상상할 수도 없다. 내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수영은 지금은 수영장물을 벌컥벌컥 들이켜 수위를 낮추는 지경이지만 나중에는 돌고래처럼 우아하게 물살을 가르리라는 믿음이 있다. 어쨌거나 믿음이 중요하다. 모모가 어릴 때 5살쯤인가 내게 물었다. 엄마는 커서 뭐 될 거야? 엄마는 커서 엄마가 됐잖아. 그렇게 대답하면서 앞이 캄캄했다. 그때는 내게 미래가 없을 것 같았다. 1분 1초도 아이와 떨어질 수 없는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줄 알았다. 어제의 일상과 오늘의 일상이 분 단위까지 똑같아서 요일 구분을 텔레비전 드라마로 하는 채로 평생 살 것 같았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 아이들은 자랐고 나는 내 시간이 생겼다. 개별적인 존재로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미래가 생겼다. 이제 와서 나는 또 생각한다. 초등학교 글짓기 시간에 나의 꿈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처럼 고등학생 때 입시를 앞두고 학과를 고민할 때처럼 진지하게 고민한다. 나는 뭐가 될까? 이 다음에는 어떻게 뭘 하며 사는 사람이 될까?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나이가 든다 해도 쇠락과 비움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채워지는 내일도 분명 있을 것이다. 내일을 믿으며 오늘을 산다. 연습이란 그런 것이다. 똘똘이 물방울에게 무슨 일이. 신이 넘은 나이에 건망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진부하다. 가스불을 끄지 않아 집에 불이 날 뻔한 적도 여러 번이고 차 열쇠나 휴대폰, 지갑 등을 두고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부지기수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왜 이 문을 열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전기료만 올리는 일도 일상일 뿐이다. 나이 탓을 하기에는 전과가 너무 많다. 젊을 때도 심지어 어릴 때도 나는 깜빡하기 일쑤였고 엄마에게 정신머리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오래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일이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입장이라 외출 한번 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이들과 남편을 시댁에 보내고 주말을 즐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신이 났다. 모처럼 차려입고 분도 바르고 약속 장소인 신촌으로 향했다. 버스를 탔는데 주말이라 길이 꽉꽉 막혀서 나는 조금 늦는다고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려는데 휴대폰이 뭔가 이상했다. 그때는 나름대로 최신폰이던 손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폴더형 휴대폰. 광택이 나는 블랙 컬러의 내 휴대폰이 뭔가 낯설어 보였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급하게 가방 속에 쑤셔넣고 나온 것은 우리 큰애의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매직폰이었던 것이다. 매직폰은 검정색 내 휴대폰과 사이즈도 비슷하고 색깔도 똑같았다. 버튼을 누르면 신호음도 나고 여러모로 진짜 휴대폰과 비슷해서 큰애가 아끼는 장난감이었다. 가격도 비쌌다. 문제는 그 매직폰에 전화번호는 전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나는 졸지의 친구들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끈떨어진 신세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신촌에서 만나자고만 했지 정확한 장소를 정하진 않았다. 근처에 와서 전화해. 그게 약속의 내용이었다. 친구들이 지금 어디 모여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알아볼 방법도 없었다. 정말 까맣게 아무 전화번호도 기억나지 않았다.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웬만한 친구네 집 전화번호는 몽땅 다 기억하고 있었지만 휴대폰을 쓰고부터는 내 집 전화번호조차 가물거리니 당연한 일이었다. 남편은 시댁에 가 있고 집은 비었다.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올케에게 부탁해서 우리 집에 가서 내 휴대폰 좀 봐달라고 할까. 하지만 올케 전화번호도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무작정 신촌역 근처의 카페를 10군데 정도 뒤졌다. 하지만 기적적인 상봉 따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터덜터덜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 없이 밖에서 친구를 만나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 소중한 기회를 나는 그렇게 날려버렸다. 나중에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 그때만 해도 나 자신의 정신머리 없음을 마음껏 비웃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자신의 건망증을 깨닫고 웃음이 난다면 아직은 자기를 믿는다는 뜻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행동을 귀여운 실수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쉰이 넘어가면서 이건 좀 정도를 넘었다 싶을 때가 온다. 라면 끓여 먹고 난 빈 냉비를 김치통과 함께 소중하게 냉장고에 넣어두었을 때, 고양이 화장실 똥 푸는 삽을 국자 옆에 나란히 걸어두었을 때는 웃음이 나기는커녕 맥이 탁 풀릴 만큼 낙담하게 된다. 그저 건망증으로 치부하고 웃어넘기지도 못하고 혹시 경도 인지장애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나이가 된 것이다.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의 수도 감소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히 기능하지 않아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니 기억 창고에 뭘 넣고 꺼내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일은 한꺼번에 일어난다. 뼈 밀도도 줄고 머리숱도 줄고 신경세포도 준다. 이 와중에 줄어들지 않는 것은 몸무게뿐이다. 모모와 제제가 종일 컵을 쓰고 아무데나 늘어놓는 통에 스트레스였다. 물 한 잔 먹고 식탁에 콜라 따라 마시고 책상에 그대로 둔 컵들이 하루에 10개는 되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컵들을 수거해 씻는 일도 귀찮았다. 그러니 뻔뻔해져야 한다. 대형 서점에 가면 압도되는 느낌이다. 책에 압도된다. 신간 매대에 가면 더 그렇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책을
이렇게나 열심히 쏟아내고 있다니. 내가 몇 달을 또는 몇 년을 글자 사이에서 헤매며 쌓고 붙이고 문지르고 다듬었던 내 책은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사이에서 초라하기만 하다. 엄청나게 고생해서 작은 목재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서는 그걸 들고 가우디 성당 앞에 서 있는 느낌이다. 서점에 간 김에 책을 둘러본다. 펴지도 보고 몇 장 넘겨보기도 하고 맨 뒷장 판권면도 본다. 어머,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벌써 3세를 찍었다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며 한마디 내뱉게 된다. 에이씨. 어떻게 할 수 없는 질투심과 땅에 떨어지는 자존심, 기운이 쭉 빠진다. 세상엔 참 글 잘 쓰는 사람이 많구나. 다들 잘 쓰는구나. 저것도 괜찮네. 이 책은 기획이 엄청 좋구나. 다 재미있네 싶다. 세상에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까지 끼어들어 이런 열패감을 맛봐야 하지?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책 좋아하는 독자로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잘 써준 책을 읽으며 즐기면 되는 게 아닌가. 서슬퍼런 독자로서 남이 쓴 책을 물고 뜯고 씹는 즐거움만 맛봐도 되지 않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로 뚫고 들어갈 기세다. 내가 되지도 않는 글 쓴다고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그 시간에 집이라도 한 번 더 쓸고 닦고 애들 입에 넣을 반찬이라도 한 가지 더 만드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나오느니 6분이다. A씨. 서점에 가면 A씨와 이런 씨 사이에서 마음이 진자운동을 한다. A씨 하면 다 때려치우고 싶고 이런 씨 하면 좋은 글을 쓰고 싶은 의욕이 활활 불타오른다. 나는 이런 씨 쪽으로 마음을 당겨오기 위해 노력한다. A씨의 마음은 애써 있는다. 나는 A씨 하는 마음이 일종의 변명이나 핑계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예 안 하려는 수작이다. 무엇을 포기할 때 가장 써먹기 좋은 합리화 수단이 바로 자신에게 엄격해지기, 혹독해지기다. 자기에게 아주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다. 화가가 이젤 앞에 서서 여태 그린 그림을 나이프로 짝짝 긋는 장면이라든가 도공이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들을 던져서 깨트리는 장면, 작가가 밤을 새워 쓴 원고를 새벽녘에 마구 구기고 찢어버리는 장면, 왠지 멋지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천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천재들이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천재들은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인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조금만 더 본인이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쉼없이 정진한다. 다 깨부수고 찢어 발기더라도 마지막에는 결과물을 남긴다. 어쨌든 굉장한 걸 만들어내는 것이다. 깨부수고 찢어 발기는 건 하는데 끝내 결과물이 없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다가 너무 귀찮아서 못했어는 창피하니까. 완벽하지 못한 나를 용서할 수 없었어 하는 식으로 내가 나에게 변명을 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마구 비하하면서 어떻게든 해야 할 일을 모면해 보려는 수작이다.
내가 글을 쓸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작업이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나는 어떤 계곡에 빠지는 것 같다. 이런 글을 누가 읽겠어? 이것도 글이라고. 개나 소나 작가냐? 이런 마음의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마의 계곡이다. 이 계곡에서 빠져나오려면 길을 막아야 하는데 이때 길을 막는 재료가 되는 것은 오로지 뻔뻔함 뿐이다. 뭐가 어때서? 이 정도면 괜찮아. 나중에 수정하면 돼. 수정할 거야. 할 거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좀 닥쳐. 뻔뻔함이야말로 작가된 자의 재능이라고 나는 늘 주장한다. 막힐 때마다, 풀리지 않을 때마다, 니까짓게 무슨 글을 쓰냐는 내면의 외침이 들릴 때마다 쓰기를 그만두었다면 나는 어떤 글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뻔뻔해져야 한다. 부족하게 느껴져도 지금 그것이 지금 내 수준이라고 인정해야 한다.